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하며 한국 시리즈를 직행했습니다. 선발 투수 4명이 부상으로 빠진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건데요. 기아가 이번에도 한국 시리즈 무패 신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관심은 정규리그 5위까지에게 주어지는 가을 야구 티켓 4장을 과연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가을 야구 대진표는 어떻게 짜여지게 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배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죠. 실제로 변비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어린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소아 변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대폭 내렸어요. 네, 현지 시간 18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5.25에서 5.5%였는데 이게 4.75에서 5%로 잡는 거고요. 종합적인 결론을 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통화 정책에 사실상 미국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하고의 금리 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2%포인트 차였어요. 역대 최고치였고 그런데 이 격차도 최대 1.5%포인트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4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급하게 금리를 내렸고 쭉 가져가다가 그동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동결해 왔던 건 물가 때문이었어요.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니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고 쭉 이어가다가 이제 그러면 좀 미국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현지 언론들 종합을 해보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 속에서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준은 여기에다가 또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에 5.1%에서 4.4%로 낮췄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안에 또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한 0.5%포인트 빅컷이 나올 거라는 예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럼 무엇보다 이번에 내린 이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연내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네,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좀 생긴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사실 모든 그런 여건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 이후에 금리 동결 중인데 이게 역대 최장기간 제일 길게 동결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 3.5% 수준입니다. 13차례 연속 동결이기도 하고 19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쪽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애초에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치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잡았던 수치가 2%대인데 여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치에 들어맞고요. 그럼 당장 다음 달하고 11월 이렇게 올해 금융통화위원회가 2번 남아있는데 이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더 커진 겁니다. 관건은 사실 지금 딱 하나 못 놓는 게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건데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관련 통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준이고 주택가격도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2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런 가운데 미국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한국도 동참할지 좀 봐야겠고요.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미국 금리 인하 소식 듣고 국내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떤 말이 나왔냐면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정도로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 동안 지역 곳곳을 찾아가 민심을 청취했는데요. 여야는 극과 극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예, 전혀 해석이 달라요. 여당은 정쟁 이제 멈추고 민생에 좀 매진해달라라고 국민들이 말하더라 이런 의견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민심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하더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다른 야권도 입을 모아서 정부 실정을 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음하는 국민들의 삶을 강조를 했고 특히나 그 지금 의료 대란 이걸 얘기를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런 겁니다. 국민 삶을 위해서라도 야당에도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이제 정쟁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거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 한동훈 대표나 뭐 수석 대변인이 짧게 코멘트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야권에 비하면 어떤 이걸 추석 민심 정리하는 기자 간담회, 통상적인 간담회 발표도 없었고 야권에 비하면 확실히 좀 무기력한 모습이 읽혀진다. 어떤 식이냐면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좀 단순하게 반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에 대한 분석과 평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여당 지도부들 사이에서 특히나 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위기경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해둔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 향해서는 그 전에 대통령실 측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언급을 하면서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지지율 중에 심상치 않다고 여권에서 보는 건 대구 경북 TK하고 70대 이상에서 좀 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보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핵심 지지층 이탈은 실망감과 피로감이 원인이다. 우리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당원들이 이제 지역 가가지고 국민들 만나면 김건희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여당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직접 말씀하신 거를 옮기는 건데 그래서 또 뭐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원래 지난달 30일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미뤄졌어요. 뭐 민생 대책 논의하는 게 더 급하다 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보겠다 했었고 그래서 오는 24일에 만찬 회동을 갖겠다는 겁니다.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만찬 회동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 비롯해서 최고위원들하고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낮은 지지율 또 당내에서 좀처럼 장악력을 갖지 못하는 여당 대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치권 안팎에선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당의 고민거리라고 한다면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커플링 기조를 보인다 해가지고 동반 하락세를 보인다 이런 지점인데요. 대통령실로서는 사실 다른 부분 뭐 어떤 평가를 받는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설령 부정평가를 받더라도 한때 의료개혁에서는 또 국민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심이 이탈하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동시에 의료개혁하고
하고 조건 없이 협의하자 하고 한동훈 대표는 좀 대통령실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의정 갈등 수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과 이런 출구를 찾지 못하면 타격을 받게 된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한다고 적극적으로 띄운 게 열흘이 넘었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한동훈 대표로서는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 장악력에 또 한계가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정기국회 또 재보궐선거까지 있어서 차례로 펼쳐지는 국면에 이제 하나죠. 새롭게 인정받거나 상흔을 입거나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당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면은 이 박단 위원장이 쓴 글에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해요.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동훈과 박단이 소통 중이다라는 내용이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박단 비대위원장하고 줄곧 소통해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기사를 갖고 와서 박단 위원장이 이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글인 건데요. 박단 위원장이 얘기한 건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에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어쨌든 정광재 대변인은 조금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다른 의사들하고는 이제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다만 박단 위원장으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의문인 건 해명은 해명인데 박단 위원장 주장은 한동훈 대표가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국민의힘 측은 박 위원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공의들과 접촉 중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의사협회 상황도 심란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5달째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면택 회장에 대한 그런 의구심, 의료계 안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탄핵론도 이어지면서 의협 회원들 대상으로 지금 이면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을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 결과가 공개됐는데 지금까지 1,300여 명 참여한 가운데 불신임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이 987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부와의 협의체에 가냐 마냐 이거에 앞서서 당장 내홍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이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기관에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에 응급실 찾은 환자가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입니다. 근데 지난해 추석도 그렇고 올해 설에도 그렇고 3만 명대 후반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2만 명대로 떨어졌으니까 20% 이상 감소를 한 거예요. 일단 상황이니까 경증 환자 수가 아무래도 응급실로 덜 가시잖아요. 크게 줄어들었고 그런데 중증 환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부는 경증 환자가 정상적으로 분산된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초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 가는 거를 비정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 국민들이 협조를 했고 또 연휴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문을 열어서 잘 적절하게 분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 먼저 이번 연휴에도 어쨌든 간 곳곳에서 응급실 못 찾아서 이제 돌다가 간 사례들이 벌어졌고 그러면 내원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걸로 이게 뺑뺑이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특히나 이번 연휴에는 사실 지금의 이 대란을 다 지켜보던 국민들이 최대한 응급실 덜 가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주요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 커다란 건 응급실 문턱이 높아진 거죠. 지금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할 때 원래 13만 원이었는데 본인 부담금이요. 근데 22만 원으로 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이렇게 응급실 가서 적시 치료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건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나섰어요.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오늘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타고 순방 떠났습니다. 공항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서 환송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체코 방문 포함하면 윤 대통령 19차례 해외 순방 중에 지난해 8월 미국 방문 제외하고 모든 순방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아무래도 원전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위해서 원전 동맹을 구축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체코 대통령하고 단독 확대의 회담 예정돼 있고요.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네, 어제 오후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하기 시작한 것을 포착을 했는데요. 이날 오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하고 오후에 바로 오물풍선을 띄운 겁니다. 지난 12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고요. 다음 날인 13일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관측대로 미국 대선 앞두고 예측했던 대로 도발 빈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또 다양한 방법을 쓰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어제 쏜 미사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등 사거리 320km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힘과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다음 날이지만 교통량이 평소보다 아주 적습니다. 이번 주 남은 평일이 오늘과 내일뿐이라 이번 주 내내 연휴로 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군자교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묵동에서 구리시계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 일대에서만 2건의 사고 있어서 정체고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통일로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짧게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월곶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군자 분기점부터 2km가량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아 타이거즈가 추석 당일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17일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했습니다. 비록 이날 SSG에게 기아가 패하기는 했지만 삼성이 2위였던 삼성 역시 패하면서 잔여 경기 성적과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이날 이범호 감독이 9시 17분에 눈을 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날이 9월 17일이었잖아요. 이 점도 약간 재미가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전에 우승했던 연도가 2009년 그리고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뭔가 일어나나라는 생각을 본인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기아가 시즌 전에 상위권이라는 이제 평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승 전력까지로 이제 점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개막 2달을 앞두고 전 김종국 감독이 비위 행위로 구단에서 이제 경질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후에 이제 이범호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81년생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그래서 KBO 리그에서 처음으로 80년대생이 감독을 맡게 된 그런 케이스라서 네. 조금 걱정 어린 시선도 많았어요. 너무 젊은 감독이 온 게 아니냐. 네. 실제로 이 선수단 내에서 이 최영우 선수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형 동생 하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런 이 소통력 그리고 좀 형님 같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최근 트렌드와 좀 부합하면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물론 이제 결과가 잘 나왔으니 나오는 반응이겠습니다만 네. 사실 지난 2월 취임사에서 임기 내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일단 부임 첫 해부터 정규리그 우승까지는 확정을 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한국 시리즈 우승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승의 1등 공신을 딱 한 명 꼽으라면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도영 선수가 탑급 선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로 어떤 시즌을 지배할 정도의 탑급 선수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야구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선발진이 야구에서는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기아의 선발진은 이 10개 군화를 통틀어서 강한 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즌 초에 구성을 했던 이 네일, 크로우, 양현종, 이의리, 윤영철 이렇게 5명의 선발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양현종 선수만 빼고는 모두 한 번씩 부상으로 이탈을 했단 말이죠. 지금 네일 선수도 이제 안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크로우 선수 중도 퇴출됐고 이의리, 윤영철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현재 전열에 이탈한 그런 상태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이제 불펜에서 전상현, 곽도규, 장현식, 최지민 선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타선이었던 것 같아요. 팀 타율이 유일하게 3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득점권 타율도 팀 타율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대타 타율이 3할 6푼이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중심에는 김도영 선수가 있죠. 김도영 선수가 4월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박재용, 에릭 테임즈에 이어서 3할 30홈런 30도루 100득점 100타점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잘하네요. 지금 이제 불과 프로 4년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이거즈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이종범 선수가 입단하기도 전의 나이란 말이죠. 앞으로 더 보여줄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시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홈런 40도루를 국내 선수 최초로 기록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많은 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재패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기아 타이거즈가 11차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모두 우승을 달성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참 타이거즈 팬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일 네. 텐데 1983년부터 시작해서 총 11번의 한국 시리즈가 있었고 이 11번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무대인 한국 시리즈에서 100%의 승리를 기록한다는 거는 뭐 한미일 프로야구를 통틀어서 그쵸.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시리즈 직행했기 때문에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항상 우승이었으니까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알아서 우승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좀 있다 그러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팬들은 어떤 점을 좀 기대하냐면은 2009년 그리고 2017년에 기아 타이거즈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2번 우승을 했는데요. 2번 모두 광주에서 우승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2017년 모두 잠실에서 확정을 네. 지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든 간에 이번에는 좀 이제 홈구장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싶다라는 팬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팬들의 열기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시즌 프로야구가 또 하나의 엄청난 금자탑을 세웠잖아요. 1000만 관중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대 2번째로 홈 100만 관중을 기아 타이거즈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 2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가 언제였냐? 바로 우승했던 2017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관중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 기아 팬들은 약간의 볼멘 소리도 있어요. 티켓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네. 그 정도로 이제 팬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열기가 한국 시리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포함해서 어떤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 대진표는 언제쯤 윤곽에 나올까요? 네, 이제는 팀당 10경기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원래 같은 경우는 5강 싸움이 가장 재밌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보면은 두산과 KT가 4, 5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SSG가 한 경기 반 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SSG의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는 3연승을 기록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SSG가 분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사실은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3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잔여 경기에서 이 두 경기가 그러니까 LG, 두산, KT가 남아 있는데 네. LG가 2경기 차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맞대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22일까지 두산과 맞대결 3연전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 경기에서 만약에 두산이 수입을 거두게 된다면은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게 4위와 5위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이 와일드카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3위부터는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휴식을 좀 더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남은 가을 야구를 앞두고 3위 싸움이 가장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슈퍼스타 이 오타니 쇼헤이가 추신수 선수가 보유하던 아시아 선수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맞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가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가 앞서 이제 40에 도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타니 선수는 50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좀 만화 캐릭터 같은 선수인데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남은 경기 동안 있다 보니까 홈런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8일 경기에서 홈런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개 홈런을 추가했기 때문에 도루도 48개거든요. 2개씩만 더 추가하면은 50 클럽에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가입을 네. 하게 되는 건데 아시아 선수 개인 통산 최다 홈런 기록도 이제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종전 기록이 바로 이 추신수 선수가 보유했던 218개 기록이었는데 오타니 선수 219개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이어서 이제 오타니 선수는 다저스 선수로서 두 번째로 많은 홈런을 또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 쇼 그린 선수가 49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공동 2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9개 이상의 50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기록 역시도 다저스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홈런 50도루 대기록에 도전하는 한편 투수 오타니로도 복귀를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오타니 선수가 이 7억 달러라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엄청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선수가 타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투수로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선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산점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 시즌에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타격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 게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저스가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가을 야구에서는 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제 가을 야구에서 투수로 등판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MVP를 타낸다.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는 타자로서 MVP를 타낸다. 이러면은 정말 만화 같은 볼수록 만화 같은 스토리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단도 그렇고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잦은 질문을 할 텐데 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투수 코치들과 투구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더 깜짝 등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김하성 선수는 어깨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FA 재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조금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아픈 상황인데 지난달 19일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한 달이 됐네요. 로키스전에서 1루에 귀로하기 위해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하던 도중에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건염 이런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됐는데 네. 파열되거나 어깨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염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열흘 정도의 휴식 이후에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갈수록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마이크 쉴트 감독 역시 당장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워딩을 가져가는 걸 보면은 조금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수비 김하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비인데 수비에서 핵심은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송구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하성 선수가 다친 부위가 오른쪽 어깨이기 때문에 송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강한 송구를 해야 하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는 점은 큰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이 향후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 자유계약 자격을 얻게 되는 김하성 선수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FA를 앞두고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1억 달러 가까운 굉장히 거액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계약 직전에 아팠다는 점을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김하성 선수가 조금 수비가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타격만 보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그 정도의 타격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는 또 냉정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들 인필더라 그래서 유격수라든가 이루수, 중견수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 주는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구단 입장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에게 이 거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 결국에는 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 기간이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금액이 계약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은 김하성 선수는 내년 시즌에 내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어깨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면은 이번 시즌 FA 계약을 포기하고 저렴한 금액의 FA 계약을 맺느니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말 그대로 재수의 길을 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잉글랜드 출신 축구 선수 제시 린가드 소식인데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는 아니고요. 밤에 이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라는 것을 링가드 선수 본인이 관련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서 이 사진을 보고 내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면허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고 내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링가드 선수가 또 너무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 경찰들이 링가드 선수의 소셜 미디어를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증거 아닌 증거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링가드 선수가 그럴 정도로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이 FC 서울에 입단하기 전에 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사실은 이 박지성 선수가 과격연에 뛰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팬들의 인기도 많은 명문 구단인데 네. 200경기 이상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탑급 선수입니다. 당연히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월드컵에도 출전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김하성 선수나 오타니 선수가 조금 한국, 미국, 일본이 아닌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 프로야구에 가서 뛰는 그런 정도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팬들의 예측도 많았고 실제로 링가드 선수가 FC 서울에 입단한 이후에 관중 증가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네. 링가드 선수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빅네임의 선수가 오고 나면은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먹튀라는 이제 멸칭이 있을 정도로 좀 기대에 비해서는 아쉬운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링가드 선수가 잉글랜드에 있었을 때부터 친화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쇼맨십도 좋았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를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27일에 본인의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탄 게 맞다.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규정을 내가 몰랐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합니다라는 이제 이것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나아가서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이 규정을 좀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본인의 실수한 거를 굉장히 겸허하게 인정하면서도 차후에 이제 다른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메시지까지 남기는 걸 보면서 사실 링가드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뛸 때 약간의 악동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슈를 많이 물고 다니는 트러블메이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FC 서울이 입단한 뒤로는 소위 말 철든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FC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좀 더 오래 FC 서울에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빨랫감이 많이 더러울 때는 처음부터 깨끗하게 빨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대강 더러워진 부분만 지워내고 물에 담가뒀다가 때를 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온전히 빨 생각으로 우선 대강 빨래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애벌 빨래 또는 애 빨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라는 말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고 원래는 아이가 한 빨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빨았기 때문에 때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대강 빠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 맨 처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이란 말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야 할 때에 맨 처음 대강하여 낸 차례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벌 빨래는 여러 번에 나누어 빨아야 하는 경우 그중 첫 번째로 대강 빠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애벌이란 말에서 뒤에 오는 벌은 같은 일을 거듭해서 할 때 거듭되는 일에 하나하나를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김을 3벌 맨다. 또 장판에 기름을 1,000벌은 먹여야 윤기가 난다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자기는 여러 번 구워야 하지만 제일 먼저 잿물을 바르지 않고 낮은 온도에 열로 굽는 것을 초벌구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애벌구이나 설구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늦은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이겠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제주 32도, 광주와 대구, 부산 34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나 높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적은 곳은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고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여름비처럼 많은 양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이 대부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3도, 습도는 6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어졌던 무더위가 여전히 기세를 굽히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가 절정이었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서울 전역에는 또다시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9월 1 최고 기온 신기록도 속출했는데요. 네. 유례없는 늦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는 33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금요일인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만 폭염의 기세가 약해지더라도 이달 하순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가을답지 않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네요. 언제 에어컨을 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여름 내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만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봤다는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어요. 네, 이 추석 연휴 동안 귀경길에 오른 차들이 내비게이션에 나온 안내만 믿고 갔다가 허허벌판 논두렁에서 몇 시간씩 옴짝달싹 못한 상태로 갇혔다는 사연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충남 아산 한 농로에 차량 수백 대가 갇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앱만 믿고 논길로 가면 빠르다고 해서 왔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회 경로를 탔다가 앞으로도 뒤로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5km 거리를 빠져나오는데 무려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실제로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요, 농로로 보이는 한 도로에 차들이 빼곡하게 끝이 안 보일 만큼 늘어선 모습들이 담겼고요. 곳곳에서 내비에 속은 차들, 이상한 농로로 보내서 몇 시간째 갇혀있는 차들이 수백 대 늘어서 있다 같은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일은 당진에서도 일어났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이 막히자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농로로 핸들을 틀었던 운전자들이 논두렁 지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최소 시간 경로로 바꿨다가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경험담을 올린 누리꾼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업체 측은 평소 사용량이 적은 이면도로로 우회 경로를 안내한 것은 맞다면서 한꺼번에 운전자가 몰려 발생한 상황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후기를 읽은 누리꾼들은 국도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더 걸린다. 정체일수록 고속도로 이용이 답이다라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는가 하면 진짜 90년대 귀성길 느낌이다. 요즘 한국에서 10시간 넘게 운전할 일이 또 있나 신기하다 같은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진행한 내부 특강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스탠딩 코미디였다. 다시는 이런 강사 섭외되지 않게 해달라. 최근 한국지역 난방공사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난방공사는 지난 12일 칼럼니스트 조용헌 씨를 초청해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황당무계합니다.
남성 정액 총량이 정해져 있고 아껴 쓰면 몸에 양기가 차서 눈이 빛이 난다.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같은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언행과 더불어서 또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 있다, 내세와 귀신을 믿으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비과학적인 무속 관련 발언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당초 인문학을 통해 함께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연관성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진 강의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남방공사 측은 섭외기관의 제안을 받고 내부 검토를 통해 강사를 섭외했다면서 강의 전 강의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특강이 끝나고 직원들에게 진행 경위와 함께 사과의 글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매학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요? 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경매학원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강생을 모집한 뒤 부동산 투자로 끌어들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매 시장이 이른바 불장으로 불렸던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도 뒤늦게 피해를 알아채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수강생은 학원 측이 수업 도중 1년만 돈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아무 신경을 써지 않아도 몇 배로 늘린 다음 25%의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면서 수강생들에게 공동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솔깃한 제안에 60여 명이 함께 부산 지역의 한 상가에 한 사람당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상가가 팔리지 않아 수익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경매학원들이 제작한 부동산 투자 관련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수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채널들은 주로 기회는 움직이는 자에게 온다, 경매를 제대로 배워야 속지 않고 돈을 번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앞세워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특히 유튜브 채널을 보고 등록하면 수강료를 깎아주는 방식의 마케팅으로 수강생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일반인만 당하느냐?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피해자까지 나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유튜브 광고를 보고 경매를 더 배워서 자산을 늘려보겠다는 목표로 수업을 들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문 분야라고 해도 수업에서 학원에서 엄선한 매물에 공동투자를 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세뇌가 됐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들은 더욱 당하기 쉬울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문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경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사기 범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로 접수된 경매 물건은 4만 8천 건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았고 올 1월에서 4월은 4만 600건을 넘어서면서 1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도 17,000건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넘게 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리딩방과 다단계 등의 사기 수법들이 부동산 경매와 같은 다양한 테마와 결합한 형태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돌솥 비빔밥 조리 기술을 3년 전에 중국 지린성에서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요. 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 문화인 한복과 김치 등을 중국 조선족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이 중국의 문화 공정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정부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 공식 홈페이지에 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65개 항목을 승인하면서 우리 돌솥 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작 기회라는 항목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성급 문화유산으로 추천한 곳은 지린성 내 연변 조선족 자치지주였는데요. 중국 내 한 돌솥 비빔밥 프랜차이즈는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조 기술은 지린성의 무형 문화유산이라면서 돌솥 비빔밥 홍보에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속이 터지는 건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무형유산 보전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 전통문화와 유산 항목은 일정 부분 파악해왔지만 돌솥 비빔밥은 지방급 유산이어서 등재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2011년 제정한 무형문화유산법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성급 무형문화유산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승격을 중앙정부에
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가 되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중국은 2008년 우리 농악물을 조선족 농악물로 바꿔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이듬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전례가 있습니다. 졸지에 중국 전통 음식이 되게 생긴 돌솥 비빔밥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 국가 무형유산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조선족의 무형유산에 대한 등재 추진 여부는 중국 정부의 판단 사항이다라는 다소 답답한 반응인데, 그러면서도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할 경우 우리 민족의 유래성과 역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뤄졌는지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추석 연휴 선물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이 추석 선물 과대 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서 골치라고요. 네, 이 보자기 안에 상자, 또 상자 안에는 비닐 포장, 또 그 안에는 개별 포장까지 성의 있는 선물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추석 네. 선물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빌라만 해도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분리수거장이 추석 선물 쓰레기로 차고 넘치더라고요. 맞아요.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선물 과대 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쓰레기장에 추석 선물 포장재가 잔뜩 쌓인 채 불필요한 명절의 흔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 이 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제는 발포 폴리에틸렌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한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직포와 가방과 보자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가 무색하게 이를 피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장 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고 한 개씩 낮게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식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감 말랭이를 비닐로 낮게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본다는 겁니다. 개정안을 내놓고도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에 또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다음 명절에도 과대 포장 쓰레기 문제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은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추석을 맞아서 소방청이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어요. 네, 순직 소방관 유족들에게 가족 사진을 선물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유족들은 소방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참여했지만 사실은 순직한 가족의 생전 모습을 합성해 깜짝 선물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명절 때면 특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 원더맨과 함께 협업했는데 저도 SNS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보셨군요. 네. 고 이영욱 소방경의 아내 이연욱 씨는 지난 6일 원조 소방서 인근 즉석 사진 부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방청 캐릭터와 함께 촬영하는 무료 이벤트라는 말에 남편을 떠올리면서 촬영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 사진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7년 전 강릉시 성란정 화재 때 순직한 남편 이영욱 씨가 손으로 보라트 포즈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여기 있죠? 라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터뜨렸고, 남편을 보내고 나서 사진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없애버렸는데 후회가 됐다며 사진을 연신 어루만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성란정 화재로 순직한 이호현 소방교 동료들도 참여해 동료를 추억했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고 신영용 소방장의 부친 신두섭 씨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자신과 똑 닮은 얼굴로 거수경례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는데,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명절 때는 아들 생각이 많이 난다며 순직한 아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감사하다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깜짝 선물에 유가족과 동료들은 귀중한 선물이라며 감격스러워했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소방관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회상하면서 숭고한 희생정신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병원에서 당직 서면서 병원의 네. 아기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저희 아이와도 시간을 보내고 아기들과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함께해 주셔서.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 정말 많이 먹죠. 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명절에 음식을 좀 절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도 잘 지켜지진 않거든요. 명절 시작 전에는 마음을 열심히 먹죠. 네, 가족들이 모이는데 맛있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과식을 하기 쉬워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잘 먹는 것만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잘 싸는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변 보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변비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통계적으로는 한 10명 중에 3명은 변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희 조카도 변비로 몇 년 고생을 하고 네. 최근에서 이제 변비 탈출을 했는데 아이들은 변비가 어른들보다 더 잘 생기기도 하고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만성 변비로 이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고생을 하는데 변비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먹는 것만큼 중요한 변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며칠 이상 화장실에 못 가면 변비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기준도 있지만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중에 우리가 의심하기 쉬운 평소에 의심하기 쉬운 것들을 몇 추려보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변을 본다라고 하면 변을 적게 보는 게 맞고 변비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자주 변을 보더라도 대변을 볼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네. 아니면 변을 보면 변기가 자주 막히는 것도 변비의 증상이거든요. 네. 왜 이런 막 왕구렁이 변 보는 아이들 보면 변 잘 본다고 안심을 하거나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몰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변비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변이 막 마려운데 너무 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변비의 증상일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염소똥 같이 단단하고 작은 변을 보면 변비라는 걸 잘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변 보는 게 시원하지 않은데 묽은 변만 찔끔찔끔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변을 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도 변비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변비 때문에 앞에 단단한 숙변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묽은 변만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적게 보고 변 보는 걸 피하거나 힘들어하고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묽은 변만 조금 보는 경우가 이게 최근 한 달간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변비로 의심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배변 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통 언제 변비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모유나 분유만 먹는 그 영유아 시기에도 변비가 올 수 있어요? 사실 모유나 분유만 먹는 한 생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는 변비가 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 보면 변을 일주일에 몇 번 안 보는 아이들도 있고 오히려 하루에 되게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5-6번 보는 아이들도 네.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 장 운동이 미숙해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 잘 먹고 체중이 잘 늘고 잘 논다면 평소에 변 보는 횟수로 너무 고민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아이들에게 변비가 잘 생기는 위기의 시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오냐면 이유식을 시작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생후 6에서 12개월이에요.
이때는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아이가 이제 원래는 모유나 분유 같은 액체만 먹다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위장이 이걸 소화하느라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변을 만드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변비가 잘 생기는 시기가 있고요. 네. 그 두 번째 위기는 변기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저귀 떼는 훈련을 많이 하는 시기인 보통 이제 만 2-3살 정도의 시기입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때 왔어요. 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저귀 차고 다닐 때는 그냥 딱 신호가 오면 힘을 깡 주면 돼요. 그런데 이 참고 변기까지 가야 되고 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변 보는 패턴이 틀어지면서 이 변 보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네. 변비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두 번째 위기고요. 세 번째 위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커서 생겨요. 바로 이 초등학교 입학 시즌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러 심리적인 부담을 겪잖아요. 유치원에 잘 가던 아이들도 갑자기 학교는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적응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대변 보는 것도 새로 적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치원 때는 누군가 챙겨주는데 초등학교 가면 이제 변을 혼자 보고 혼자 뒤처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중간에 마려우면 또 눈치 보고 나가야 되고 근데 또 친구들이 놀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적응의 문제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게 또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라서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유식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기저귀 떼는 훈련하는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아이들이 변비가 잘 생기는 위기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변비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만성 변비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변비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만성 변비가 잘 생기는 이유는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만성 변비가 오냐면 변 보는 건 아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네. 만성 변비가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들은 변이 잘 안 나오면 배가 불편하고 그래서 변을 보는 것이 그 불편한 걸 해결하는 거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 변비에 걸리게 된 아이들은 이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단 식습관 변화나 상황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변이 딱딱해지는 일이 생겨요. 일단 그게 일시적으로 생겼는데 그 시기에 아이들이 변을 보게 되면 그 단단한 변을 보느라고 항문이 아파요. 힘도 그쵸. 많이 들고 심하면 찢어지고 피도 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변 보는 건 아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 변이 마려울 때 변 보는 건 아픈 거니까 참게 돼요. 참으면 변은 더 단단해지고 그럼 결국 참지 못하고 변을 보아야 될 땐 더 아프고 더 힘들고 그러다 보면 역시 변 보는 건 힘든 것이었어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변비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변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변비에 걸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을 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우선 이 변비의 고리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변 운동도 발달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변 보는 능력이 떨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얼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변비의 기본 치료로 알고 계신 방법이 식습관 교정이죠. 물 많이 마시고 섬유질 많이 먹는 거. 그런데 아쉽게도 이 방법만으로 아이들의 변비를 해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일단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애초에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변비에 잘 걸려요. 그래서 섬유질 먹게 하려면 편식을 먼저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몇 달 걸리는 문제고요. 네. 몇 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비가 심한 아이들은 배가 막 항상 더부룩하고 식욕 자체가 떨어져서 입이 짧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변화만으로 변비 해결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변비를 잘못 치료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제 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변을 못 봐서 속이 편하지 않으니까 변을 빼주면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변을 빼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변비 심할 때 해주시는 방법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관장을 한다든지 아이 항문에서 그 변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손가락을 파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변을 억지로 빼주는 건 오히려 아이들의 변비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변비 악순환 기억나시죠? 네. 변 보는 게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변을 안 보겠다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관장을 하거나 이렇게 아래 손가락을 파내는 상황을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난 지금 아래쪽에 굉장히 불편하고 대변 보는 게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대변 봐야 한다고 막 병원 데려가고 항문에 약을 넣고 그걸 또 약 넣으면 또 막아야 돼요. 몇 분 동안. 그럼 또 못 보게 하고 그럼 배가 아파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서 역시 변을 보는 건 힘든 거야 라는 인식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변비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바로
변 보는 건 아픈 것이라는 인식을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비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변비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은 굉장히 다 간단한데 변비약을 먹는 거예요. 변비약은 변을 빼주는 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변을 무르고 부드럽게 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약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피하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네. 이 방법을 피해서 오히려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고생만 더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변비약을 왜 이렇게 실어들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이라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고 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변비약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내성도 안 생기거든요. 이거는 변비약의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변비약의 원리, 그런 종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변비약은 장을 뭐 자극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성분을 넣어서 그 성분이 주변의 물을 쫙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흡수하니까 변이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을 묽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돼서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부작용 있어봤자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가스가 찬다든지 배가 좀 아플 수 있지만 변을 보면 해결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또 내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아 변비로 키즈 유산균 챙겨 먹이는 집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이 변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는 평소에 유산균제를 챙겨 먹으라고 추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변비에 유산균 먹으라고 추천을 드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산균처럼 우리 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을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 먹고 변비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왜 추천을 안 하느냐? 이게 왜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밝혀진 유산균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런 걸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라는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요즘 막 무슨 균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비피더스, 뭐 네. 락토바실러스 이런 균들이 많은데 그런 걸 따로 모아서 약처럼 먹여봤더니 그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근데 저희가 약처럼 어떤 걸 처방을 하려면 어떤 성분을 얼마만큼 언제까지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유산균 이상하게 이 약제로 만들면 그게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이런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이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도 이 유산균제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떤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서 어떤 질병의 치료에 쓸 수 있다는 건 약이고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효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못 보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게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도 거기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광고에서 뭐 약 없이 이걸 먹었더니 뭐가 치료됐어요. 뭐 이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걸 먹고 어떤 병이 나았어요라고 하는 거는 과대 과장 광고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믿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입증된 치료 방법을 먼저 선택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소아 변비 치료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긴 건지 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게 바로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야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변 보는 게 힘들다. 이 개념을 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습관 하나 고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네. 아이들에게 그런 인식을 깨워주고 변 보는 건 좋은 거다, 편한 거다라는 것을 바꿔주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길면 몇 년까지 약을 잘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치료 기간은 딱 정해진 건 없고요. 아이가 변 보는 게 이제 편해지고 변 보는 걸 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변 마려우면 막 참던 애가 화장실 알아서 화장실 잘 가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변비 치료는 서서히 중단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네. 또 약 복용 외에 또 신경 쓰면 좋을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약 효과 좋다고 하면서 왜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왜 저희 애는 변비약 먹었는데 아직도 염소똥을 싸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약물의 원리 때문에도 그래요. 왜냐하면 약물의 원리가 주변에 물을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아이라든지 그러면 주변에 애초에 흡수할 물이 없으니까 네. 변이 물러지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섬유질을 함께 잘 섭취하는 식습관 교정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변비 치료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도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 시간을 길게 잡고 이 약만 믿고 가실 게 아니라 이런 식습관 변화도 함께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소를 안 먹는 아이들은 변비약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과일들, 사과나 배, 껍질째 먹는 것도 좋고요. 자두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린 자두, 푸른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푸른 자두나 푸른 주스 같은 것도 간식으로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아이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콩으로 최희진 님이요. 신생아인데 변을 못 볼 때 분유, 물의 양을 많이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분유에 이게 물에 얼마 타라고 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기들이 소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진하게 하거나 묽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배가 네. 아플 수도 있고 설사라거나 변비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렇게 정해진 농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타시면 안 되고요. 근데 신생아라고 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변 보는 횟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장이 미숙한 거지 뭐 변비가 온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분유의 농도를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하면 안 되는군요. 네. 4435님이요. 저는 여자아이를 키우는데요. 돌 지나고 나서부터는 보통 3일에 한 번, 길면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봅니다. 이것도 변비일까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도 생겨요. 변을 자주 못 보는 것과 영향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변비의 가능성은 높은 것 같네요. 일단 돌 지나고부터라고 하니까 네. 식습관 변화 이후에 변비가 좀 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변 보는 양상, 뭐 변 볼 때 힘들어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이가 만약에 변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일단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좀 많이 먹여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7320님은요. 조카가 정말 변비가 심하거든요.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운데요. 젤리 같은 간식이 변비에 안 좋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하셨어요. 뭐 젤리 많이 먹는 아이들이 변비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젤리가 변을 단단하게 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설사하는 아이들한테 젤리를 먹이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변비에 잘 걸리는 이유는 사실 식습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건강한 간식들, 예를 들면 뭐 채소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를 많이 먹는 아이들 같으면 아무래도 변비에 걸릴 가능성이 좀 낮을 텐데 젤리나 이런 과자나 이런 것들을 주로 간식으로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식습관이 변비에 걸리기 쉬운 식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그 간식들이 다 젤리 네. 같은 거라서 그럴 그렇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3330님은요. 4살 남자아이인데요. 변을 보고 닦을 때마다 피가 묻어납니다. 이것도 변비 때문일까요?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이것도 변비 증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변비의 증상들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거든요. 변 보는 횟수라든지 네. 변 양상 아니면은 변을 진짜 크게 봐가지고 피가 난다라고 하면 변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을 닦아주시는 방법이 너무 자극적이진 않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휴지로 그동안 닦아줬는데 뭐 물로 닦는 걸로 좀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네. 자극을 덜 줘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근데 그래도 피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 꼭 변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피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요? 저 뭐 연휴 동안 공연이 있어갖고 그냥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 예. 그러게요. 공연계 쪽은 뭐 이렇게 휴일이 많은 날 오히려 더 바쁘겠어요. 그 평소에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공연장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당연한 이치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연휴가 길거나 이렇게 명절이 공연계 대목이다 이렇게는 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고향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해외여행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연장이 뭐 확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명절이 있거나 연휴가 길면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석 연휴 할인 뭐 이런 걸 해요. 관객들 많이 오시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말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회차는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양은 많아지는데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할인을 하고 뭐 이런 좀 묘한 분위기입니다. 항상. 예. 기회와 위기가 네. 동시에 오는 거군요. 그렇죠. 안 대표님이 만들고 계신 공연은 잘 된 거죠? 저는 평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예. 근데 요즘은 평타도 어렵잖아요. 선방하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공연계의 큰손 안영수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연을 제 골라오셨을까요? 방송하는 거 공연계 선배들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요? 큰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손 정도 할까요? 예. 이제 막 크는 손 이렇게 애기 손. 자, 오랜만에 연극 작품 2작품 갖고 왔습니다. 예. 연극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그 뮤지컬 많이 소개하다가 연극 작품 그러게요. 갖고 왔고요. 네. 그 하나는 현재 공연 중인 작품 하나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작품은 시작을 앞둔 작품인데 오늘은 이제 시작을 앞둔 작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연극 더 드레서라는 작품입니다. 연극 더 드레스더. 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공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시작해야 작품이기에?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한 2-3달 정도 하는데 네. 물론 무용 같은 거나 콘서트 같은 거는 뭐 하루 이틀 하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길지만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좀 짧습니다. 네. 보통 일주일에 월요일 보통 쉬고 화수목금 토토 일일에서 8회 하거나 아니면은 주중에 마티네 공연 하나 해서 9회 정도 하는데 이번 공연은 일에 한 번씩만 공연해서 월요일 쉬고 주에 6회씩 딱 4주 24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연 소개할 때 되면 또 뭐 공연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빨리 가셔야 된다. 이렇게 소개할까봐 네. 생각난 김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공연보다 이렇게 회차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극 중에 그러니까 공연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공연이 극을 만드는 공연이거든요. 예, 극 중의 주인공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배우가 송승환 배우세요. 네. 그분이 이제 연세도 좀 있고 하시니까 하루에 2번이 너무 힘들고 그 선생님 역할의 그 대사량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공연이라 한 번씩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정동극장 공연 주최 측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공연을 하게 됐고 그 또 송승환 그 배우님이 최근에 있었던 저 파주에서 있었던 북앤컬처라는 행사에 있었거든요. 그 행사 때 저도 이제 사회 보려고 갔었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프린지 행사, 길거리에서 하는 행사 사회 많이 봅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네, 사회 보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소개할 거면 빨리 해라 이러셔서 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앤컬처라는 페스티벌 어떤 페스티벌이에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파주의 출판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책과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1회예요. 그러니까 책을 원작으로 한 공연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책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행사인데 이제 저희 그 송승환 배우님이 송승환 예술감독 총예술감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술감독 하셨었고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거리도 많았고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프린지 공연 사회를 이틀 동안 좀 재미있게 봤었죠. 네. 그러니까 송승환 배우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연극 더 드레서 어떤 공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송승환 배우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난타 만드신 분이죠. 네. 네. 여튼 더 드레서 이번에 제가 그 공연을 봤었던 이번에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 2020년이랑 2021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저는 봤어갖고 제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우들 연기나
어떤 이 극의 형식 그리고 무대 연출 같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고요. 극 내용만으로도 이제 재밌게 좀 보다가 뭔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좀 짠하고 먹먹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잘 만들어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을 만한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대표님이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그 아는 분이 공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좀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매처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듯이 이 작가가 로널드 하우드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가 그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상도 받았던 사람이고 이 더 드레서 대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그런 대본입니다. 네. 이제 그 공연 내용 말씀드리면 공연 배경은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1942년에 영국의 어느 지방의 한 공연장이 이제 배경이고요. 이 공연장에서 이제 그 227번째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송에서 227번째 네. 이렇게 리어왕 공연을 올리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어왕을 연기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극단에서 제일 선생님인 거죠. 이 선생님을 송승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선생님이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 공연의 주인공인 드레서예요. 그러니까 더 드레서. 이게 드레서가 어떤 뜻이냐면 공연 중에 연기자의 의상 전환을 돕거나 의상을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매니저 그 이상이죠. 공연을 위한 그런 사람을 더 그러니까 드레서라고 하는데 이 드레서 역할은 이제 오만석, 김다연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이제 이 드레서가 보기에 선생님이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건강이 악화돼서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른 같이 공연하는 주변 배우들이 알게 되니까 이 주변 배우들은 또 당황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인 배경이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어서 공연 시작 전에 막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선생님을 설득하고 뭐 해서 공연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생님의 드레서인 노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드레서 이름이. 노만이라는 생각은 좀 달라요. 노만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주 예전부터 10년을 넘게 계속 보살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날 오신 관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노만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정대로 공연을 올리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전쟁 때문에 차출돼서 젊은 배우나 스태프들은 전쟁 때문에 나가고 나이가 든 배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위급한 상황에서 공연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예상도 못했던 매번 226번째 공연할 때마다 매번 했었던 첫 번째 대사를 선생님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줄거리에 이제 제가 봤었던 감상평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 공연이 리어왕이라는 공연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 선생님의 드레서인 그 노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연이 진행될지 그리고 이 모습들이 뭔가 진지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좀 코믹하게 흘러갈지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0월 8일부터 4주간 정동극장에서 올라옵니다. 네, 네.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네. 아니 듣기만 해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주인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모습도 보였고 심지어 첫 대사부터 틀렸고 예. 주변은 또 전쟁 중이고 네. 이게 방송이면 그냥 그렇죠. 사고거든요. 네, 방송 사고죠. 네. 네, 방송 사고인데 근데 이제 진행자님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주셔서 해석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좀 재미도 있고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재미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공연에 많은데 이걸 제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초반부는 약간 좀 슴슴한데 깊이 있는 제가 이제 음식으로 좀 비유해 봤는데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연이 이제 객석에 관객들이 앉아 있으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공연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배우들이 나와요. 배우들이 나갔고 이 무대 양쪽 그 옆에 있는 왼쪽 오른쪽 옆에 있는 분장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요. 그 왜 전등 들어오고 유리 그 거울 있고 하는 그 전등 테이블에 그러면서 이 관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들이 나오면서 공연이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공연의 어떤 분장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리어왕을 연기해야 되는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들은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기가 분장실이구나. 이게 백스테이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을 보필하는 드레서가 나오고 이 드레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드레서가 선생님의 상태를 알아채는 과정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슴슴한 평양냉면인데 깊이 있는 맛을 딱 느끼게 되죠. 저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초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반부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여기 이제 평양냉면으로 시작했으니까 음식으로 계속하자면 평양냉면 곁들여 먹는데 불고기가 딱이지 않습니까? 불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 자극적이면서도 맛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얘기냐면 배우랑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때문에 다 차출돼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첫 번째 대사는 잊어버렸고 공연은 시작을 됐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무대 연출로 막 보이는데 이게 그 무대 위에서 배우가 관객한테 연기할 때 뭔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 뒤편의 모습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난리가 났다. 저 선생님 왜 저러냐. 대사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뒤에서 스태프들 막 뛰어다니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코믹스럽게 관객들한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럼 관객들은 실소를 터뜨리게 되고 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대 뒤쪽에서 막 그 특수 효과 같은 거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 낼 게 없으니까는 호스 갖다가 막 돌리면서 웅웅 소리 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막 보여지니까 그 예전에 지금 현재 그 2024년의 무대 장치는 아니지만 예전의 무대 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그 소란스러우면서도 뭔가 옅은 그 극은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 드레서를 재미있게 봤던 이유가 이 중반부 때문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뭐 좀 지루할 틈이 없이 공연에 확 이렇게 흡입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렇게 공연을 재미있게 보면서 약간 그 불고기처럼 관객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주 재미있는 중반부로 진행이 됩니다. 후반부 내용도 궁금한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후반부 내용 스포니까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는 좀 숨기고 그쵸. 살짝 음식으로 비유를 계속했으니까 다 먹고 나서 나오는 진한 누룽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선생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을 계속 보필하던 그 드레서 노만이라는 역할 이 오만석 김다연 배우가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그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른 관객들도 많이 느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헤드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선생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독백으로 쫙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묘한 뭉클함과 먹먹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작품은 뭐예요? 뮤지컬은 노래가 있어서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또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현재 한참 공연 중인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내면의 소리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사운드 인사이드.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네. 그 작품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굉장히 좀 심오하고 좀 어려운 느낌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요. 네. 극 중에 나오는 책들이나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알면 참 수준 있어 보이지만 거의 모르는 책들과 작가들이 많은데 고개를 좀 끄덕여야 됩니다. 몰라도 끄덕여야 되는 그런 작가 토스토옙스키 이런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어렵고 근데 그 극이 또 2인극이라서 좀 공허한 느낌이 좀 나서 좀 어렵기도 하고 2인극인데 둘의 대사로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 배역을 맡고 있는 벨라, 이 벨라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가 남성 역할, 그 크리스토퍼의 대사나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또 한 번 또 어려워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네. 네. 어렵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요. 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반전이 있으니까. 어려운 듯한데 이 작품 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벨라 그 여성 배역 벨라의 표현으로 설명되는 상황이 그 연극 무대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간중간에 관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그 제스처나 어떤 표현 그리고 그 표현에 맞춰서 하는 남성 배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무대 장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여성 배역을 또 하는 이 배우가 그 서재희 배우와 문소리 배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잘하겠어요. 네, 어렵지만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개돼 있는 수준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벨라 여성 배우, 이 벨라는 문해창작과 교수예요. 이 교수인데 한동안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벨라 앞에 크리스토퍼라는 학생이 딱 나타나요. 근데 이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는 그 교수님이랑 면담하려면은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쑥불쑥 찾아와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 이 크리스토퍼가 쓴 소설 속의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벨라랑 크리스토퍼는 뭔가 서로를 알아본 것 같은, 뭔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벨라를 계속 그 크리스토퍼 학생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둘의 어떤 큰 유대 관계가 막 형성이 돼요. 이 소설이나 작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벨라가 스스로 아픈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직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학생한테 아주 놀라운 좀 부탁을 해요. 무거운 부탁을 하거든요. 이 부탁이 뭔지는 공연장에서 보시면 되고 이 부탁을 크리스토퍼가 어떤 식으로 들어줄지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소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이건 공연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